안녕하세요. 신정중 3학년 학생들. 오늘 드디어 프랑스 혁명 내용을 끝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통령정부 관련된 내용 배웠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통령정부. 바로 그 유명한 나폴레옹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부가 되겠는데요. 내용상으로는 3명의 통령이라고 불리는 지휘관들이 이제 함께 민주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듯한 정부였지만 실제로는 이 나폴레옹이 통령 중에 한 명이 되어서 독재를 통해 이루어지는 정치의 정부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상 이 나폴레옹이 등장한 이후부터는 이 시민사회에 어울리는 뭔가 민주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상당히 비민주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 프랑스 혁명이 끝났다 혹은 쇠퇴한다 라고 평가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저번 시간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를 했었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 마무리, 이제 프랑스 혁명이 쇠퇴하는 과정에서 이 라스트, 이 나폴레옹이 권력을 잡고 있던 시대, 바로 요 통령정부 시대에 프랑스가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이 교과서 편집 같은 경우는 실은 혁명이 끝났다라고 평가를 받을 그러한 이제 내용으로 정리를 해놨는데 실제로는 선생님이 끝보다는 쇠퇴에 가깝다고 했어요. 왜 그러느냐? 이 나폴레옹이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 독재라는 방식처럼 상당히 비민주적인, 어떻게 보면 시민혁명에 어울리지 않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통령정부 시기에 했던 여러 가지 활약상, 업적을 봤을 때 이 나폴레옹이 상당히 특이한 인물인 게 독재를 하면서도 이 혁명이라는 존재를 무시하지 않고 인정해준다라는 특징을 지녀요. 바로 이 통령정부 시기 나폴레옹의 업적을 봐야겠는데요. 일단 나폴레옹은 이 통령정부라는 것 자체가 쿠데타라는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권력을 잡았어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뭔가 불만이라든가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이걸 누르기 위해서 자신의 지지도, 인기를 더욱 올리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나폴레옹이 인기를 얻게 된 가장 근본적인 배경이 무엇이냐? 나폴레옹이 군인이기 때문에 제일 잘했던 거. 결국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이 나폴레옹은 통령정부 시기에 일단 1차적으로 전쟁을 마무리하는, 전쟁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여요. 즉 통령정부의 대외적인 활약상인데요. 그러니까 바깥에 대한 업적인 거지. 이 대외적으로 당시 프랑스의 가장 큰 골머리였던 프랑스 혁명을 결국에는 쇠퇴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던 혁명전쟁을 마무리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 혁명전쟁의 당시 가장 큰 적대 세력인 반프랑스 동맹의 1등 주자 오스트리아를 상대로 이 오스트리아를 멸망을 시켜요. 이게 몇 말이냐? 이 오스트리아가 당시에 원래는 선생님이 이제 오스트리아라는 이름을 안 쓰고 신성로마 제국이라는 이름을 쓴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여러 차례. 이 신성로마 제국이라는 이 로마라는 게 어쨌든 이름으로나마 이때 남아있던 게 나폴레옹 때문에 아예 없어져요. 그래서 신성로마 제국을 아예 멸망을 시키고 이 일대를 프랑스의 영향권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작점으로 오스트리아와 함께 반프랑스 동맹을 일궜던 세력들 대부분을 척결을 하게 되면서 사실상 혁명전쟁을 디엔드, 끝을 냈던 사람이 나폴레옹이고요. 전쟁이 끝이 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물가 안정이라든가 당시 프랑스의 가장 최대 고민이던 여러 가지 경제적 악건들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그게 당시 통령정부의 대외적인 가장 큰 업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나폴레옹 시기 이 혁명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내부적인 문제, 대내적인 상황에 신경을 쓸 수 있게 돼요. 그러면서 당시 전쟁의 악영향으로 나타났던 사회 혼란을 수습하려는 모습을 통령정부, 즉 나폴레옹이 보여주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큰 업적으로 손꼽히는 게 나폴레옹이 사회의 체계를 안정화시키면서 법전을 하나 만들어요.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나폴레옹 법전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자, 이 나폴레옹 법전, 이게 별표야. 이 나폴레옹 법전이 나폴레옹이 범상치 않은 인간이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 법전이거든요. 자, 이 나폴레옹 법전은 굉장히 특수한 게 독재자인 나폴레옹이 그 주 집필자로서 활약을 해서 만든 법전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적혀있듯이 이제 사유재산의 불가침, 법 앞에서의 평등, 개인의 자유 등등의
프랑스 혁명이 만들어낸 성과들, 즉 프랑스 혁명으로 달성했던 그 시민의 권리들 있죠. 이런 것들을 인정해주고 있다라는 특징을 지닌 법전이에요. 프랑스 혁명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 평등, 우애, 이러한 것들을 고스란히 담아냈던 굉장히 시민사회의 긍정적인, 발전적인 형태의 법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이제 현대사회, 현대민주사회에 어울리는 형태의 법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법전이 그냥 나폴레옹이 만든 게 아니라 당시 나폴레옹이 이 혁명전쟁을 마무리하게 되면서 프랑스의 영토가 굉장히 커지게 되거든요. 교과서 옆에 쪽수 보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지금 보다시피 이런 식으로 프랑스가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지역이 굉장히 넓어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넓어진 영토마다 원래 기존 국가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여기 보면 여기는 이제 원래 오스트리아 출신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거고, 그지? 여기는 독일 출신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거고, 여기는 이제 에스파냐 출신 사람들이 살고 있을 거란 말이야. 각 국가별로 전통, 문화, 가치관이 다를 거예요. 그걸 고스란히 반영을 해요. 그래서 나폴레옹 법전이라고 프랑스랑 모든 지역을 똑같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에스파냐는 에스파냐의 특성에 맞게 프랑스 혁명 정신을 반영해서 통치하는 법전을, 오스트리아는 오스트리아 특성에 맞는 그러한 법전을 만들고요. 그러니까 이걸 다 총정리한 게 나폴레옹 법전이라고 불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민주적인 그러한 특징을 지니는 법전이 나폴레옹 법전이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서양이 나중에 이제 현대사회에 맞는 이 현대 법 체계를 만들 때 굉장히 참고를 많이 했던 법전, 사실상 거의 그대로 반영이 됐던 법전이 나폴레옹 법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옛날에 앞 시간에 로마 때 법률 발달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옛날에 로마법 대전이라고 서양 사회에 큰 영향을 줬던 법전이 있다고 했죠. 이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라고 불렸던 이 로마법 대전과 더불어서 유럽이 오늘날 법 체계를 만들 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쌍두마차, 이 두 가지의 법전이 이 나폴레옹 법전과 로마법 대전입니다. 그런데 이 나폴레옹 법전 안에 프랑스 혁명 정신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사회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다. 요 점이 나폴레옹식의 완전히 혁명이 끝났다라고 보기는 좀 애매하구나 라고 많이 평가받는 이유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혁명이 끝났다라는 교과서 체계보다는 혁명이 쇠퇴했다라는 방식을 선생님이 맞춰가지고 학습지에도 정리를 했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도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 외에도 나폴레옹은 당시 프랑스 은행, 즉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에 해당하는 국가가 관리하는 중앙은행을 설립을 해서요. 당시 이제 조금씩 안정화되고 있는 프랑스의 경제적 문제, 이걸 더더욱 안정화시키고 이제 체계를 확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그러니까 국가가 확실하게 재정을 장악해서 통제하고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친 국민교육제도라는 걸 또 수립을 해요.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국민이라면 누구나 교육받을 의무와 권리가 있는 제도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실은 여러분 이 교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공부하는 거 지금은 짜증나 하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게 원래는 귀족 같은 특권 계층의 정말 특권 중에 특권이 교육이거든요. 아무나 공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집이 잘 나고 뭐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게 교육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귀족만이 받는 게 아니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러면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각지의 학교를 세우고 누구에게나 보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특히 이때 나폴레옹이 신경 써서 가르쳤던 게 프랑스어, 국어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로 치면 국어 교육을 해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언어를 알아야 이후에 뭐 다른 공부를 하고 싶어도 책을 읽고 뭐 알아서 공부를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서 원래는 지역별로 또 봉건제의 영향으로 서양은 언어 차이가 좀 컸는데 이거를 통일적으로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프랑스 국민이야 하는 이런 국민의식 성장에 큰 기여를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혁명전쟁 끝이라는 이제 외부적인 그러한 업적과 더불어서 이렇게 프랑스 은행, 나폴레옹 법전, 국민교육제도로 대표되는 다양한 내부 정치 개혁, 요런 것들이 상당히 프랑스 혁명 정신을 전 유럽에 보급하는 데 큰 영향력을 미치고
또한 프랑스 국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러면 이럴수록 나폴레옹에 대한 인기는 더더욱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실은 되게 반한 또 인물들도 되게 많습니다. 이 유명한 사람이 베토벤이죠,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베토벤이 당시에 이러한 나폴레옹의 업적을 보고, 야,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하게 혁명 정신을 퍼뜨리는 영웅 중에 영웅이다. 그러면서 만들었던 게 그 유명한 영웅 교향곡이잖아요. 막 노래도 만들고 난리가 나는데, 바로 베토벤이 나폴레옹에게 헌정할 뻔한 곡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 곡은 오늘날 너무나도 유명한 베토벤 심포니 3번 영웅 교향곡입니다. 베토벤은 1770년생, 나폴레옹은 1769년생으로 둘은 같은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베토벤은 독일 본에서 태어나 오스트리아 빈에서 활동 중인 작곡가였습니다. 당시 베토벤은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진보적 예술가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은 당시 참전하는 전투마다 승리로 이끄는 프랑스의 유명한 장군이었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베토벤은 나폴레옹을 존경했습니다. 왜냐면 나폴레옹이야말로 유럽의 평화를 가져다줄 영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18세기 말은 프랑스 혁명 직후로 유럽이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던 시기입니다. 프랑스 혁명으로 왕과 귀족들은 단두대에서 처형되었는데요. 어떤 이들은 다시 왕족을 데려와 왕위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며 혁명파와 왕정파가 엎치락뒤치락 하던 시기였죠. 귀족 출신이 아니었고 프랑스 혁명을 지지했던 베토벤은 나폴레옹이 왕족과 귀족들을 완전히 끌어내리고 평등한 시민사회를 만들어주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런 기대로 베토벤은 작곡 중인 심포니 3번 표지에 보나파르트라고 적었습니다. 보나파르트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나폴레옹의 성이 바로 보나파르트입니다. 베토벤은 나폴레옹을 떠올리며 곡을 만든 것이죠. 나폴레옹이 여기에서 이제 자신의 야심을 한 발자국 이제 내세우게 되는 거지. 내가 꽤 인기가 많거든. 지금 지지도가 높거든. 나 여기서 더 높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이 사람은 통영 정부로 만족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이니까 이 넓은 유럽 대륙을 지배하는 황제가 돼도 되지 않겠느냐. 괜찮지 않겠니? 하면서 되게 자신감 넘쳐 국민 투표를 실시하거든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인 게 맨 처음에 오히려 권력을 잡을 때는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던 사람이 나폴레옹이에요. 근데 오죽 당시에 지 인기가 높았으면 이번에는 국민 투표로 프랑스 국민들이 지들이 스스로 몰았던 왕, 그거보다 더 높은 자리인 황제 자리에 지가 앉겠다고 국민들에게 의견을 물은 거야. 근데 이 나폴레옹의 예상은 적중했던 거죠. 너무 인기가 높다 보니까 이 국민투표에서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는 걸 찬성합니다 라는 표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나폴레옹은 황제로 즉위하고 또한 자신의 와이프였던 조세핀을 황후로 임명합니다. 그게 우리 교과서에도 사진으로 있죠. 이 제목 쪽에 있는 요 사진이 보시면 여기 조만한 남자가 이 나폴레옹이고요. 바로 여기 옆에 이제 수그리고 있는 사람이 조세핀, 그 나폴레옹 와이프예요. 나폴레옹이 황제로 즉위한 것에 대한 소식을 듣고 베토벤이 이 사람이 이제 혁명 정신을 이뤄낼 수 있는 영웅이라고 생각했는데 황제가 되려는 그냥 야심가, 야망가였을 뿐이구나 이러면서 열받아가지고 교향곡 찢었다고. 되게 유명한 일화죠. 그런데 이듬해 베토벤은 악보 4본의 표지에서 보나파르트라는 글자를 벅벅 거칠게 지워버립니다. 1804년 5월 나폴레옹이 스스로를 황제라 칭하며 즉위했기 때문인데요. 왕정을 없애고 공화정을 가져다줄 인물이라고 믿었건만 결국 황제가 되어버린 나폴레옹. 이에 공화주의자인 베토벤은 매우 실망하고 분노합니다. 베토벤은 나폴레옹도 폭군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후 3번 심포니 표지에 보나파르트라는 글자가 있던 자리에 심포니아 에로이카, 즉 영웅 심포니라고 적습니다.
베토벤의 작품들을 정기, 중기, 후기로 나누었을 때 정기와 중기를 나누는 작품으로 바로 이 영웅 심포니가 꼽히곤 하는데요. 파격적인 길이와 형식, 그리고 베토벤의 독특한 개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기념비적인 곡이기 때문입니다. 뭐 암튼 이러면서 나폴레옹은 황제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